북미회담 만약 이루어진다면 이제 12일 남았습니다. 내일 북미 기자회견은 우리 시각으로 들으신 것처럼 새벽 3시쯤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결과가 나와 있을까요? DJ 정부 대북정책을 총괄하셨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가 이건 먼저 여쭤보고요. 북미회담 잘 진행될 때 뭔가 조짐이 이상하다 하셨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취소했고요. 한미 정상회담 있는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뭔가 과제를 준 것 같다 하셨는데 저희 그래픽으로 준비했군요. 근데 공교롭게 이틀 있다가 남북 정상회담이 다시 만났고요. 그리고 김영철 부위원장이 만약에 미국 가면 이건 이제 다 잘 된 거다. 실무적 내용도 다 정리가 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뉴욕을 갔습니다. 이거 우연입니까? 어떻게 아시는 겁니까? 이런 거. 뭐 특별히 내부 정보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쪽 일을 좀 오래 했던 경험을 가지고 경험칙으로 이렇게 전망을 해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느낌을 그대로 말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발표는 말 속에 사실은 그 진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단어로 그냥 짤막하게 설명되고 있지만 그 단어를 선정할 때는 굉장히 많은 그 맥락이 뒤에 숨어 있다고 하는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했던 거죠. 네. 네. 그러면 하나씩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 근데 왜 워싱턴이 아니라 뉴욕으로 갔을까요? 18년 전에 조명록 당시 국방위원회 차수는 바로 워싱턴으로 갔었죠. 워싱턴으로 갔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슨 사전 조율을 하는 그런 그 방미는 아니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가는 거였었고, 물론 그거는 조명록 차수가 친서를 들고 와싱턴까지 갈 수 있게 만들어준 건 전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네. 남북 정상회담 후에 이제 그렇게 다리를 놔준 거죠. 근데 이번에는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문점에서 실무 협상을 했고, 싱가포르에서 또 실무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의제 협상, 의전과 경호 협상, 이걸 종합을 해서 최종 결론을 내야 되는데, 그 결론을 내고 둘이 폼페이오 장관하고 만나가지고 결론을 내야 되는데, 결론 난 거를 일단 평양에 보고는 해야 될 겁니다. 그러려면은 뉴욕이 편해요. 여기는 유엔 대표가 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전화가 있을 정도가 아니라 이제 소위 비화. 쉽게 말해 자신들 사무실이 있군요. 그렇죠. 네. 비화로 비화 전화기로 비밀 전화기 도청이 안 되는 그걸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일을 끝내고 가더라도 와싱턴은 갈 겁니다. 와싱턴은 그게 없으니까. 대사관이 없는 관계로. 그러면은 이번에도 또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들고 갈까요? 그렇다면 이제 진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될 텐데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불과 한 12일 후에 만나기 때문에 굳이 잘해보자는 얘기를 살삼스럽게 할 일이 있겠는가? 그거 좀 반반입니다. 그러면은 만날지 안 만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제 크게 만나더라도 특별하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의미는 없다. 네. 폼페이오가 평양 갔을 때는 김정은 위원장 만나긴 했는데. 만났죠. 그러니까 그때는 협상이 막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도 그러니까 폼페이오를 두 번이나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기 때문에 아마 상호지 이 외교 관계 상대가 있는 그런 그 협상이나 관계에서는 상호주의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호주의 맥락에서 상호주의 차원에서 김정은의 친서가 만약에 있다면, 더구나 친서가 있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잠깐 한 시간 정도면 되는 거 아닙니까? 뉴욕에서 워싱턴. 김영철을 만나줘야죠. 도리상. 알겠습니다. 자, 김영철 부위원장이 뉴욕에 도착하면 저는 기자니까 당연히 기자들과 숨바꼭질이 벌어지겠구나 했더니 전혀 뜻하지 않게 정말 환대가 벌어졌는데 그림이 준비됐으면 좀 보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가 도착하는 장면도 있군요. 내리는 장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죠. 네. 벌써 뭐 세단과 경호 차량이 의전을 갖추고 있고요. 경호를 받으면서 네. 아까 그쪽 차량들 쪽으로 걸어가는 것 같은데요. 네.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흔히 말하는 국가원수급 의전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사실상 특사대우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셈이죠. 그리고 만찬장 사진도 볼 수 있을까요? 사진이 들어와 있죠? 네.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아서 뉴욕의 한 레스토랑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마주해서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환대입니다. 그야말로 환대인데 장관님 보시기에 저런 환대도 단순히 뭐 회담 상대방을 뭐 반갑게 대한다 이상의 맥락이 있는 거죠. 뭐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우선 손님을 극진히 네. 대접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때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김명철이 만약에 폼페이오를 다시 만난다면 뭐랄까 준비는 끝난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다. 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렇게 웃으면서 저 건배도 하고 하는 거 보면 네. 준비는 잘 끝나가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내일 거기 현지 시간으로 내일 그렇죠. 내일 오전 9시부터 한 오후 2시까지 한 너댓 시간 회담을 한 모양인데 그거는 최종적인 저 작구 수정이나 네. 또는 뭐 절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조금 정리 수준이다. 예, 정리 수준이고. 네. 그러니까 오늘 좀 맘 놓고 한잔한 거죠. 알겠습니다. 네. 백악관에서도 대변인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So far, the readout from these meetings has been positive, and we'll continue to move forward in them. As I've said, we are preparing and expect that to take place on June 12th, and we'll be ready if it does on June 12th. 백악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 성김주 필리핀 미국 대사가 판문점 협상팀을 끌고 있잖아요. 근데 협상을 또 내일로 또 연기를 했어요. 내일까지. 뉴욕 팀이 이렇게 잘 가동이 되는데 그거는 또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김영철 폼페이오 간에 타결이 다 돼도 네. 나머지 최종적으로 한번 정지를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성은 네, 국회의장입니다. 예, 그런데 바느질 하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 그래? 마무리하는 거. 네. 예. 다 끝났어도 한번 마무리가 있어야 한다. 그런 작업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무팀 어떻게 보면 이제 판문점에서 지금 우리 성킴 대사의 사진 나가고 있는데 실무팀에서 이루어야 할 여러 뭐 사안들 역시 다 정리된 건 아니니까 시간을 갖고 기다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가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높은 급에서 일단 조율을 했는데 네. 다시 한번 그것 때문에 재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지 모르죠. 실무적인 거. 네. 다시 그렇게 되면 그러면 최선의 보상이 뉴욕에서 내려와야죠. 서울로 전화가 오는 거군요. 네. 그렇죠. 뉴욕에서 서울로 전화 와가지고 네. 또 북쪽에서도 뉴욕에서도 북쪽에다 전화해가지고 네. 최선의 보상이 다시 또 통일각으로 내려오든지 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일어날 것인지 그것도 지금 아직은 예단할 수가 없는 것이 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있는 것이지 네. 꼭 그거 일어날 거라고 보고 기다리는 건 아닐 겁니다. 네. 반대로 말하면 저희처럼 이렇게 깊이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혹시 이렇게 실무자급 성김 대사와 최선희와의 실무자급 협상이 안 되니까 급하게 김영철이 날아간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은 낮다 이 말씀이시군요. 이건 바텀업이라고 보니까 밑에서부터 네. 위로 올라가가지고 결론이 나는 식으로 됐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잘 됐지만은 그래도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네. 그것 때문에 만나고 기다리고 있다. 있는 거고 그래서 성김 대사는 여기 대사도 했던 사람이니까 네. 좀 힘든 일 끝내고 좀 며칠 쉴 수도 있고 센티멘탈 전이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폼페이오 장관이 김영철 부위원장 만나기 전에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요즘 뭐 미국의 최고위 관리들은 전부 트위터로 뭘 이야기합니다. 뉴욕에서 김영철과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이른바 CVID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원론적 이야기를 한 것일 수 있고, 근데 이거 다 아는 이야기인데 CVID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거 굳이 올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올린 겁니까? 네, CVID를 이제 그 미국이 북한한테 요구하는 거고, 네. 그건 이제 오래된 겁니다. 네. 사실은 북핵 문제가 생긴 이후에 북핵 문제는 이제 93년부터 생겼는데, 네. 2002년 말부터 부시 정부에서 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CVID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왔군요. 그렇죠. CVID 얘기가 저게 지금 15, 16년이 지금 넘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북핵 해법인데 네.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북미 간의 대화가 정상회담까지 준비가 되면서 북한에서 그러면은 우리한테도 CVIG를 보장하라. 네. 그러니까 완전하고 그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그런 그 체제 보장, 네. 체제 보장 이걸 해달라. 그러니까 그런 요구를 지금 내놓고 있고 그것 때문에 판문점에서 협상하고 또 지금 또 김영철이 뉴욕에서 협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오랜 수건인 CVID를 이번에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하는 얘기만 하는 거고 네. 사실 그 이면에는 따라서 CVID를 확실하게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끌어내려면 CVID도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알고 있어라 하는 네. 그런 취지가 아닌가. 네. CVID를 북한 측이 해주면 정말 확실한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해주면 그러면 정말 똑같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체제 보장을 김정은 체제를 보장해 주겠다. 북한 체제를 보장해 주겠다라고 폼페이오가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 또 다른 관심 중에 하나가 그것이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일괄 한 번에 하자. 뭐 쉽게 말하면 화끈하게 하자.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고요. 북한은 단계적으로 하자. 주고받으면서 하자. 이런 주장 아니었습니까?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았을 텐데 어느 선에서 접점을 찾았을까요? 처음에 일괄해서 그냥 화끈하게 끝내자 하는 얘기 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볼턴식의 접근이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거 구체적인 걸 잘 모르니까 대통령이 이거 상세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냥 그 볼턴식의 일괄 타결론을 갖다 와서 얘기를 하다가 네.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게 쉽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고 한미 정상회담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단계적 접근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한 그런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랬죠. 네. 지금 그 CVID를 하려면은 북한의 핵을 완전히 비핵화시키려면 4가지를 다 없애야 됩니다. 핵 물질, 핵 시설, 핵 무기, 핵 기술. 네. 이걸 어떻게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없애겠습니까? 어차피 핵물질, 핵시설, 핵무기, 핵기술 이걸 북한으로부터 반출해내든지 없애든지 하려면 거기에 상관은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 이게 다 보장해야 되는데 북미 수교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은 미국은 철저한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최고 정책 결정권자가 그냥 이렇게 해 지시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가령 행정부 안에서 준비해야 될 것도 있고 아니 대통령령으로 된 것은 그냥 폐지하면 되지만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 그 법적인 근거를 또 제거해야 됩니다. 또 수교까지 가려면 대사관까지 가려면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돼요. 인준을 받는 것이 간단치가 않아요. 의회가 어떤 식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가능성이 있고 있을 수도 있고 될듯 하지만 결국 한 표 차이로 안 될 수도 있고. 물론 폼페이오는 비준까지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이제 상원에 말하자면 이 합의문이 나오면은 상원의 인준을 받겠다. 이제 그런 얘기했었죠. 이건 수교로 가려고 그러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자세히 설명 들으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원칙은 일괄 타결을 하되 큰 그림은 일괄해서 합의를 하되 이행은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아마
그래도 단계적으로 하더라도 2년 안에 끝내자 하는 식으로 합의를 하지 않겠는가.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북미 수교가 생각보다 금방 되는 건 아니다. 우리 생각할 때 북미 회담 잘 되면 북한에 줄 수 있는 지금 단계적 해법 이야기 하셨는데 단계적 해법 중에 북한이 말하는 게 뭐 경제 제재 풀고 북미 수교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북미 수교 쉽지 않습니까? 북미 대화만 잘 풀린다면? 대사관 짓고 외교관계 만드는 건데. 일반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국가이기 때문에 막바로 그렇게 대사관이 설치가 될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더라도 네. 먼저 연락대표 같은 건 먼저 교환 설치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것이 대사관으로 승격을 하는 그런 과정을 밟아야 되고 그다음에 미국의 그러기 전에 지금 북한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취하고 있는 제재 조치가 좀 여러 개 있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야 그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유엔 대북 제재 문제도 처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독자적인 제재도 하나씩 제거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상원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한두 달 내에 되는 게 아니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북한이 원하는 체제 보장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혹시 상호 불가침 약속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게 들어가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오 장관이 북한이 비핵화하면은 체제 안전을 보장하고 그리고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를 주로 했었어요. 네. 북한에서 바로 경제는 당신네가 지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제재만 풀리면 잘 살게 돼 있으니까 그건 걱정 말고 네. 하려면 정권뿐만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를 군사적으로 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 네. 그게 없었기 때문에 리비아의 가다피는 비참하게 죽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바로 지금 불가침 말씀하신 대로. 근데 그 얘기를 지난번 4월 27일 도보다리 대화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얘기를 꺼냈어요. 미국이 종전을 하고 그리고 불가침 약속해주면 우리가 왜 핵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가침 약속해주고 약속에는 불가침 일종의 조약이죠. 네. 그거 해주고 군사적으로 치지 않겠다는 것만 분명해지면 얼마든지 핵을 내려놓고 그것이 곧 체제 보장일 수 있겠군요. 그렇죠. 네. 확실한 체제 보장은 군사적으로 치지 않는 겁니다. 뭐 수교 이거보다 훨씬 더 격이 높은 거죠. 네. 좀 분위기를 알겠습니다. 바꿔서 다른 수교 걸 헌데도 군사적으로 칠 수 있어요. 네. 다른 질문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들어온 소식 하나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네.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행정처의 이른바 지난 정부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입장을 내놨는데요. 전국 법관 대표회의 등 의견 종합해서 관련자 형사조치 최종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형사조치를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네. 고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방북하기 전에 남북 정상회담 리허설을 하셨다고 해요. 네. 그때 당시 이제 지금의 김영철 부위원장의 역할이죠. 김용순 당 비서 역할을 정 장관께서 하셨다고요. 예. 그때 김정일 위원장 역할은 70년대 남북대화 경험을 가지고 있는 옛날 중앙정보부 출신이 하셨고 네. 저보다 한 13살 정도 연상입니다. 저는 이제 80년대 이제 회담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김용순 역할을 했죠. 나이 많은 분이 높은 분 역할을 하고 제가 젊다고 해서 그 밑에 했는데 실제로 북한에서 김용순 비서가 김정일 위원장보다 나이가 많았었지. 그러나 그렇죠. 어쨌건 제가 리허설 했습니다. 리허설 하면 우리가 이런 제안했을 때 만약에 저쪽에서 찬성 나오면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런 이야기 했는데 저쪽에서 좀 부정적으로 나오면 뭐 플랜 B 이런 식으로 리허설 하는 겁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고요. 네. 그거는 이제 상대방 얘기를 들어봐야 되니까. 네. 최초의 정상회담 아닙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그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는 분 아니에요. 네. 북한과 말을 섞어본 적이 없는 분이고 북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는지 어떤 식으로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지 어떤 식으로
말하자면 그 조건을 걸어가지고 상대방이 이해를 잘 못하고 이제 거기 끌려 들어오면 그걸 엎어치는지. 네. 이런 그 일종의 회담의 테크닉. 이거를 좀 말하자면 익혀드리기 위해서 네. 하는 그런 건 리허설을 회의입니다. 하시는 거군요.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은 리허설은 없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혹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사전 리허설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2000년 정상회담이나 2007년 정상회담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 대화록이 다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동영상도 있을 거예요. 네. 그거 보면은 북한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화두를 꺼내서 말을 저렇게 교묘하게 돌려가지고 자기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라는 것이 몸에 아마 익혔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문 대통령은 굳이 지난번 4.27 정상회담 가시기 전에 특별히 그렇게 모의 회의라고 그러는데 그건 안 했을 거예요. 네. 저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네.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 있는 카펠라 호텔의 모습이 잡힌 그런 영상인데요. 좀 낯선 호텔인데요. 네. 미국 측 실무대표단이 지금 머무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북측 일행의 차가 나오는 장면이 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담장이 된다는 말도 있고 이제 6.12 때요. 그리고 숙소가 된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6.12 북미 회담이 있은 후에 그렇다면 그 다음 날인 13일에 바로 남북미 회담이 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요즘 분위기만 봐서는 할 것 같기도 하고. 문 대통령이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와서 남북 정상회담을 또 판문점 통일각에 가서 홍보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랬죠. 26일 날. 지난주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27일 날 발표를 할 때 남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남북미가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그날 27일 날 10시에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문 대통령이 굉장히 신중한 사람 아니에요? 말할 때 보면은. 네. 진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계속 또 두드리면서 가는 그런 성격인 것 같은데 그렇게 남북미 정상회담을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이어서 할 수 있고 남북미가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 보고는 아마 미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런 얘기가 됐고 판문점 그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 상당한 정도 의견 접근이 되지 않았나. 그렇다면은 지금 폼페이오와 김영철 사이에도 그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가 돼서 그냥 기정사실화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것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본.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안 믿겠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성향상. 네. 알겠습니다. 만약 간다면 11일, 10일, 그쯤에는 알려지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 우리 주변국들도 지금 전부 다 이 북미 회담과 관련 외교전에 뛰어들었는데 국민들 관심 갖고 있는 나라 중에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은 뭡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하니까 여기에 제일 먼저 기다렸다는 듯이 찬성 입장 밝힌 나라입니다. 그렇죠. 혹시 지금 일본이 이 북미 회담을 성사 안 되게 방해하고 이렇습니까? 이제는 못할 거예요. 그때는 안 되기를 바랐던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냥 찬성을 펴주고 나섰다가 이게 다시 그 원상복구되니까 다시 또 그걸 찬성하고 나섰어요. 이제는 방해는 못할 거고 다만 이게 이제 다시 또 그 G7 회의가 6월 8일 날 토론토에서 열리고 12일 날 그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그 중간에 미일 정상회담을 할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들려서 싱가포르를 가는 식으로 하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아마도 북일 관계도 좀 조정을 해달라, 다리를 놔달라 하는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북일 관계 개선에 디딤돌을 우리가 놔줘버리면 어떠냐. 어차피 지금 일본은 빼고 갈 수는 없어요. 나중에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돈이 좀 제법 들 겁니다. 북한의 핵물질이나
또는 핵 무기를 반출해 나오는데 그 돈을 줘야지 그냥은 안 돼요. 네. 그동안에 이게 엄청나게 압박받으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맺는 건데 그냥 줄 수는 없다 하는 식으로 나올 거 아니겠어요? 네. 그때 그 사람들 돈도 좀 내게 하려면 일본을 적당한 이 선에서는 좀 이쯤에서는 우리가 넣어주고 네. 앞으로 이 문제 풀 때 좀 적극적으로 해라. 네. 재팬 패싱만이 답은 아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네. 아니 이제 패싱 당하면서 그 당할 그 이 공포라든가 겪은 공포 내지는 불안감, 소외감은 이제 그만큼 벌은 줬어요. 네. 앞으로 그러지 말라는 뜻에서 우리가 다리를 놔줄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볼까요?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뿐만 아니고 또 어제도 탈북 여조공원 문제 또 들고 나왔거든요. 이런 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 국면에 겨우 봉합이 돼서 지금 12일 북미회담으로 가고 있는데 왜 또 갑자기 이 문제를 꺼내죠? 그 연합훈련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한테도 요구를 했습니다. 노동신문에서 이 훈련을 완전히 이제 중단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완전 중단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미국의 전략 자산이 동원되지 않는 소위 일종의 그냥 그 훈련. 네. 예전 수준의 훈련 정도는 북한이 참아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타협이 되려고 보고 이 여정권 문제는 이 본인들의 의사 확인을 해서 이게 돌려보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은 건데 본인들이 좀 안 나서려고 한다는 데 문제가 있대요. 네.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좀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도 북한이 그 여정권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 이산가족 문제를 논의할 겁니다. 2월 1일 날. 네. 고위급 회담에서. 그 회담을 앞두고 지금 일종의 회담에서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지금 제기하는 문제 같은데 다른 데서 양보를 받으려고? 이거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8.15 계기로 해서 하되 그때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협의한다 하는 정도로 일단 접어두고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겠는데 내일 새벽 3시쯤에 이제 폼페이오와 김영철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시간까지 말하는 거 보면 그것만 미뤄봐도 기자회견이 예정된 것만 봐도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좋은 징조라고 봅니다. 좋은 징조죠. 네. 그러면 이제 한 12일 정도 남은 북미 정상회담 열린다면요. 네. 그 사이에 우리 국민들이 뭘 좀 지켜봐야겠습니까? 뭐가 변수입니까? 장관님 보시기에 뭐가 조금 조심스럽습니까? 지금 일본. 네. 일본 변수,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일본이 지금 G7 회의와 싱가포르 회의 사이에 지금 미일 정상회담 오는 과정에서 난데없이 무슨 의제를 갖다서 추가하도록 자꾸 트럼프를 부추긴다든지 해서 네. 또 트럼프가 일본과의 관계를 그렇게 무시만 할 수는 없어요. 네? 아시아 정책을 추진하는 데서 일본이 그럼요. 굉장히 적극적인 그리고 유력한 협조자이기 때문에 네. 특히 대중정책에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사단이 하나 좀 생길 수도 있다.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일본을 그 전에 좀 구슬릴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그것도 같은 맥락이시군요. 네. 일본을 너무 패싱해서는 안 된다. 네. 아니, 너무 따돌리면 이제 무슨 짓을 할지. 알겠습니다. 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